당신도 뭐라도 해봐요. 경비 일이라도. 이 나이에 누가 써주겠어? 다들 젊은 사람 찾는다고? 69, 40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가난이 지겨워서가 아니었어요. 더는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외롭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년 뒤 홀로 된 전 남편이 걱정되어 시골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건 제가 전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그날 이후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함께 이야기 나눠요. 정순덕은 69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지런한 사람이라 불렀다. 젊을 때부터 동네 세탁소를 운영하며 하루도 허투루 산 적이 없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가 되어야 셔터를 내렸다. 40년 넘게 그렇게 살았다. 남편 박문수는 공기업 말단 직원으로 일하다 62에 명예퇴직했다. 퇴직금은 딸 미나의 전세보증금에 보태주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다. 문수는 퇴직 후 집에서 지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낮에는 TV를 켜두고 저녁이면 소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보냈다. 당신도 뭐라도 해봐요. 경비 일이라도.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문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 나이에 누가 써주겠어? 다들 젊은 사람 찾는다고? 거짓말이었다. 동네 아파트 경비 자리가 났을 때 순덕이 알려줘도 면접조차 가지 않았으니까. 대신 문수는 저녁 식탁에서 한숨을 쉬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처음엔 위로가 됐다. 하지만 1년, 2년 듣다 보니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게 됐다. 미안하면 뭐라도 해야지.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바뀌나. 갈등의 시작은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딸 미나는 35에 계약직을 전전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정규직을 구하지 못한 채 1년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살았다. 순덕은 딸이 불쌍했다.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 시골에 있는 땅이라도 팔아서 미나한테 보태줍시다. 그럼 전세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 텐데. 순덕이 간곡히 말했지만 문수는 단호했다. 그거 팔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거기 조상 묘 있는 곳인데 어떻게 팔아? 죽어도 못 팔아. 조상은 그렇게 중요하면서 살아있는 딸은 안중에도 없어요? 각자 살 길은 각자 찾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날 밤 순덕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저녁이었다. 세탁소에서 10시간 서 있다 집에 왔는데 문수는 낮잠 자고 일어난 얼굴로 배고프다고 했다. 순덕은 묵묵히 저녁을 차렸다. 밥그릇을 놓는데 손이 떨렸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김치가 너무 시다.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문수가 반찬 투정을 했다. 평소 같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순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봤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분하게 시작했다. 저는 세탁소에서 허리 아프게 일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TV만 봐요. 일 찾는다고 말만 하고 경비 일자리는 면접도 안 가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또 돈 얘기야? 나도 40년 일했어. 조금만 쉬면 안 돼. 40년 일했다고요? 그럼 저는요?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결혼하고 단 하루도 쉰 적 없어요. 당신 회사 다닐 때도 세탁소 돌리고 미나 키우고 지금도 하루 10시간씩 서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만 일한 사람이 돼요? 문수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덕을 쳐다봤다. 여보, 이혼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이혼은 무슨? 순덕은 차분하게 말했다. 평생 둘이 벌어서 둘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세탁소에 있을 순 없어요. 최소한 내가 번 돈은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문수는 또 미안하다고 했다. 자기가 못나서 그렇다고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순덕은 이미 결심이 섰다. 40년이면 충분했다. 재산이라고 해봤자 낡은 빌라 전세금 1억 3천만 원이 전부였다. 그것도 반으로 나눴다. 순덕은 6,500만 원, 문수는 6,500만 원. 평생 악착같이 일했는데 남은 게 이게 다였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구청 앞에서 문수가 마지막으로 붙잡았다. 정말 이래 하냐?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맞냐? 순덕은 담담했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40년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각자 살 길은 각자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당신 말대로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다. 순덕은 보증금 2천만 원짜리 원룸으로, 문수는 어디론가로. 이혼장을 손에 쥐고 걸어가면서 순덕은 생각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69에 시작하는 인생이라니 웃기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이혼하고 보증금 2천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한 날 순덕은 작은 방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싱크대 하나, 작은 냉장고, 싱글 침대. 40년 살림을 정리하고 나니 달랑 이게 전부였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다. 첫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TV를 봤다. 아무도 채널 돌리지 말라는 사람도 없고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냐고 투덜대는 사람도 없었다. 조용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무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화로웠다. 다음 날부터 세탁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40년 넘게 돌린 가게였지만 미련은 없었다.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팠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한 달 후 동네 요양원 주방 보조 일자리를 구했다. 아침 6시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하는 일이었다. 하루 5시간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다. 세탁소보다 훨씬 편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시간이었다. 오후 3시면 집에 와서 낮잠도 자고 저녁엔 도서관에도 갔다. 평생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여유가 생겼다. 생활비도 줄었다. 혼자 살다 보니 전기세 가스비가 절반으로 줄었고 식비는 3분의 1이 됐다. 문수가 매일 마시던 소주값, 안주값도 안 들었다.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딸 미나가 찾아왔다. 엄마, 여기서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미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작은 방을 둘러봤다. 혼자 살기엔 딱 좋아. 청소하기도 편하고.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이었다. 넓은 집에서 뭐 하나 싶었다. 아빠는 연락하세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각자 선택한 길이니까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순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미나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아빠가 시골로 내려가셨대요. 원룸에서 혼자 지내시다가 시골. 어디? 고향이요. 거기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겠다고.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각자 선택한 길이니까. 67에 일자리 구하기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알아서 살겠지. 미나가 돌아간 뒤에도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문수는 평생 시골을 싫어했다.
병원도 멀고 불편하다며 고향 이야기만 나오면 인상을 찌푸리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시골로 내려갔다니. 그래도 참았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다. 순덕은 여전히 요양원 주방에서 일했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여유도 부렸다. 동네 목욕탕도 가고 친구들과 점심도 먹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독감에 걸렸다.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온몸이 쑤셔서 며칠을 꼼짝 못했다. 혼자 끙끙거리면서 죽 끓여 먹고 약 챙겨 먹고 힘들었다. 특히 새벽에 열이 펄펄 끓을 때는 무서웠다. 혹시 이대로 죽으면 며칠이나 지나야 발견될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그때 문득 문수가 떠올랐다. 평소엔 투덜대기만 했어도 아플 때는 나름 챙겨줬다. 물수건 갈아주고 죽도 사다 주고. 서툴긴 했지만 그래도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게 위안이 됐었다. 일주일 만에 겨우 몸을 추스르고 나니 문수 생각이 자꾸 났다. 혼자 시골에서 지낸다던데 제대로 먹기는 하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나이가 나이인데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미나에게 전화했다. 미나야,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연락은 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미나가 뜸을 들였다. 왜 갑자기 아빠 얘기를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저도 잘 몰라요. 연락 안 한 지 꽤 됐어요. 전화번호도 바꾸신 것 같고. 미나 말로는 마지막 통화 때 고향으로 내려간다고만 했다고 한다.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겠다고. 엄마, 혹시라도 아빠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서로 있고 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다. 미나 말이 맞았다. 괜히 찾아갔다가 서로 마음만 흔들릴 수 있다. 1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흔들리나 싶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찜찜함이 남았다. 고향 시골집은 10년 전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방치해뒀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일까? 혼자서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그 사람 걱정을 하나? 40년 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땅 하나 못 팔고 끝까지 움켜쥐던 사람인데 알아서 잘 살겠지. 며칠을 그렇게 자문자답하며 지냈다. 괜찮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각자 선택한 길이니까. 그렇게 되뇌었지만 마음은 자꾸 무거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덕은 결심했다. 다음 주 화요일 요양원 쉬는 날에 시골로 한번 가보기로. 굳이 만날 필요는 없다. 멀리서라도 무사한지만 확인하고 오면 된다.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였다. 화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오랜만에 먼 길을 가려니 긴장이 됐다. 김밥 몇 줄 싸서 가방에 넣고 편한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첫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갔다. 시골 가는 버스는 6시 30분 첫 차였다. 표를 끊고 기다리는데 10년 전 시어머니 제사 때 이 길을 다녔던 기억이 났다. 그때는 문수랑 미나랑 셋이서 갔었는데 버스는 낡고 승객도 몇 명 없었다. 2시간 동안 덜컹거리며 가는데 창밖 풍경이 조금씩 달라졌다. 도시를 벗어나니 논밭이 나오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내에서 다시 마을버스로 갈아탔다. 이것도 1시간을 더 가야 했다. 버스 안엔 순떡 빼고 할머니 2분뿐이었는데 다들 장 보러 가시는 것 같았다. 드디어 문수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20가구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 10년 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다. 비포장이던 길이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됐고 가로등도 새로 설치됐다. 마을 입구에서 내려 문순의 집으로 걸어갔다.
길을 따라 10분쯤 걸으니 기억나는 대문이 보였다. 그런데 집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집터만 남아 있었다. 벽돌 잔해와 깨진 기와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마당이었던 곳엔 잡초만 무성했다. 철거한 지 꽤 된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10년 전만 해도 멀쩡했던 집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 시어머니 제사 때마다 왔던 그 집이 맞나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 여기가 맞았다. 대문 옆에 있던 감나무는 그대로였으니까. 그럼 문수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설마 이 폐허에서 지내는 건 아니겠지? 혹시 다치거나 아픈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주변을 자세히 둘러봤지만 사람이 머문 흔적은 전혀 없었다. 마당 한 구석에 쓰러진 장독대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시어머니가 담그신 장, 간장이 들어있던 독들이 다 깨져 있었다. 동네 사람이라도 만나서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큰 길로 나왔는데 마을이 으스할 정도로 조용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안 들렸다. 평일이라 다들 일하러 나가신 건가? 혼자 멍하니 서 있다가 버스 시간을 확인했더니 다음 버스는 2시간 뒤였다. 막막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왔으니 시부모님 산소에라도 가서 인사드리고 가자. 10년 만이지만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싶었다. 산 입구까지 20분쯤 걸어갔다. 예전엔 풀이 져서 길 찾기 힘들었는데 이번엔 등산로처럼 길이 나 있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올라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쯤 산소 있던 자리에 도착했다. 그런데 여기도 텅 비어 있었다. 봉분도 없고 비석도 없고 그냥 평평한 땅뿐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 여기가 맞는데. 혹시 길을 잘못 들었나 싶어서 주변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기억나는 큰 바위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분명 여기가 맞았다. 그런데 산소만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다. 한참을 헤매다가 숨이 차서 바위에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산림감시원 조끼를 입은 할아버지였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근처에 묘가 있지 않았나요? 제가 찾는 묘가 있었는데. 산림감시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여기 있던 묘들은 몇 개월 전에 다 이장했어요. 그러면서 누구 묘를 찾냐고 물었다. 제 시부모님 묘인데요. 혹시 문수 아내 되시나? 깜짝 놀랐다. 어떻게 절 아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문수 고등학교 친구라고 했다. 40년 전 마을회관에서 했던 결혼식도 기억한다고. 그러고 보니 얼굴이 낯익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묘를 왜 이장했어요? 무슨 일이? 할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몇 개월 전에 이 산 일대가 팔렸다고 했다. 대기업에서 물류단지 만든다고 도로랑 산을 통째로 샀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고 했다. 조상 묘가 있는 산을 어떻게 파냐고. 시위도 하고 난리였다고. 그런데 문수가 제일 먼저 찬성했다고 한다. 선산 땅을 비싼 값에 팔고 여도 다 이장하고 마을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욕했는데도 끝까지 팔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평생 선산 못 판다고 고집하던 사람이 아들 결혼할 때도 딸 어려울 때도 돈 없다고 안 팔던 그 땅을. 문수가 땅 팔고 받은 돈이 꽤 됐어요. 그 돈으로 시내에 상가 건물까지 샀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샀다고요? 예. 마을 사람들 보기 민망해서 얼굴도 안 비추고 떠났어요. 시내 중앙시장 근처에 3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거기가 문수가 산 건물이래요. 산을 내려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다. 배신감, 분노, 어이없음이 뒤섞였다.
40년 동안 가난하게 살면서도 끝까지 안 팔던 땅을 이혼하자마자 팔았다니. 옷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신발은 진흙투성이가 됐다. 그래도 시내로 가기로 했다. 정말 건물을 샀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시내버스에서 내려 중앙시장 근처를 찾아 헤맸다. 낯선 도시라 길도 헷갈리고 다리는 아파 죽겠고 30분쯤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3층짜리 상가 건물을 발견했다.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다. 정말 이게 문수 건물이라고? 1층엔 번듯한 커피숍이 있고 2층엔 영어학원 간판이 보였다. 3층은 사무실인지 창문마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니, 두근거린다기보다는 뭔가 텅 빈 것 같았다. 40년을 가난하게 살면서 딸 어려울 때도 한 푼 못 보태줬던 사람이 이혼하고 1년 만에 건물주가 됐다니. 다리가 후들거려서 커피숍 앞 벤치에 주저앉았다. 산에서 헤맨 탓에 운동화는 진흙투성이었고 옷에는 나뭇잎이 붙어 있었다. 숨을 고르며 건물을 다시 봤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때 커피숍 문이 열리더니 젊은 직원이 나왔다. 할머니, 죄송한데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 머리가 쭈뼛했다. 초라한 내 모습이 그제야 보였다. 흙 묻은 신발, 땀에 젖은 옷, 헝클어진 머리. 문수 건물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구나 싶어서 비참했다. 네.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건물을 벗어나려는데 갑자기 빵 하는 경적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서 옆으로 비켰다.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갔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문수였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단번에 알아봤다. 그런데 옆자리엔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자였다. 순간 눈이 마주쳤다. 문수도 순덕을 알아본 것 같았다. 표정이 굳어지더니 급히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다시 뜨거워졌다가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아, 이게 다 사실이었구나. 문수는 정말 건물주가 됐고 차를 타고 다른 여자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그런데 이상했다.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배신감이 밀려왔다. 저기,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문수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헐떡이며 다가온 문수는 가까이서 보니 정말 딴 사람 같았다. 번듯한 남방 셔츠에 깔끔한 면바지, 손목엔 시계까지. 1년 전 그 초라했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걱정되어서 왔다고 하기엔 너무 잘 살고 있었고, 그렇다고 거짓말하기도 그랬다. 입만 벙긋거렸다. 문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차라도 한잔하면서. 건물 1층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확 끼쳤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조용한 음악. 순덕이 아까 쫓겨났던 그 커피숍이 맞나 싶었다. 커피숍 사장이 다가와 90도로 인사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건물주 대접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 창가 좋은 자리로 안내받아 앉았는데 문수가 자연스럽게 키오스크로 갔다. 순덕은 따라가서 멍하니 서 있었다. 화면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었다. 문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터치하며 주문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 당신은 뭐 마실래? 나 그냥 따뜻한 거로. 문수가 능숙하게 주문하고 카드까지 찍는 모습을 보니 씁쓸했다.
예전엔 은행 업무도 순덕이 다 해줬는데, 이제는 문수가 세련된 도시 사람이 되어 있고, 순덕만 시골 할머니로 남은 것 같았다. 자리에 앉아 마주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커피가 나오고 나서야 문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는 어떻게 왔어? 순덕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이혼하고 돈도 얼마 없이 나갔는데 걱정돼서 와봤어요. 문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혼 후 원룸에서 지냈다고 했다.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67 노인을 써주는 곳은 없었고 가진 돈도 생활비로 야금야금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차라리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지으며 살까 했다고. 막상 내려가 보니 집은 10년간 방치되어 폐가가 됐더란다. 지붕은 무너지고 벽은 갈라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다고. 그래서 마을 회관에서 자면서 술만 마셨어.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나을까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어. 그런데 물류단지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다 반대했지만 문수는 달랐다. 어차피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뭐가 중요하냐 싶어서 제일 먼저 선산을 팔기로 했다고. 20억 받았어. 그 돈으로 이 건물 샀고 월세로 먹고 살고 있어. 20억. 숨이 막혔다. 40년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땅이 20억이었다니. 딸, 어려울 때 제가 그렇게 팔자고 했을 때 팔았으면 말끝을 흐렸다. 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는 어떻게 알았어? 니나가 알려줬어? 아니요. 산림감 시원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문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말했다. 미나한테는 연락했어. 이혼하고 나서 유일하게 날 찾아온 게 미나였거든.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전세 자금 좀 보태줬어.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딸이 순덕한테는 거짓말을 했구나. 대출로 전세 올린 게 아니라 아버지 돈으로 한 거였어. 왜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문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당신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혹시나 내가 잘 사는 걸 알면 마음 상할까 봐서. 그리고 당신도 이혼하고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 맞는 말이었다. 순덕도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운 셈이었다. 할 말이 없어서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커피숍 문이 열렸다. 아까 차에 같이 있던 그 여자가 들어왔다.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 저희 테이블로 다가오더니 문수를 보며 순덕이 누구냐고 물어봤다. 문수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응. 이분은 전 부인이야. 그 여자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수가 불렀다. 잠깐만. 그리고는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 순덕의 손에 쥐어줬다. 미안해. 40년 동안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줘서. 이거라도 10만 원. 손에 쥐어진 돈이 뜨거웠다. 20억 건물주가 전부인에게 주는 돈이 10만 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고 돈을 받았다. 커피숍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버스를 기다리며 손에 쥔 10만 원을 봤다. 주름진 5만 원권 2장. 이게 40년 세월의 값어치인가 싶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문수가 저렇게 차갑게 대할까? 40년 동안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미나 키우고 그게 다 죄였나? 아니면 정말 내가 돈 타령만 했나?
가난한 게 지겨워서 잔소리했던 게 그렇게 미웠나.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원룸 현관문을 열며 생각했다. 남편 걱정한 내가 바보였구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쓸데없이 걱정했네. 10만 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 봤다.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당장 생활비가 아까워서 지갑에 넣었다. 내일도 요양원에 출근해야 하니까. 씻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다. 문수는 20억 건물주가 되고 미나는 아버지 돈으로 전세 올리고 나만 여전히 원룸에서 요양원 주방 보조나 하고 있구나. 왜 찾아갔을까?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다음 날 요양원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도 어제 일이 계속 떠올랐다. 문수의 차가운 눈빛, 그 여자의 비웃는 표정, 그리고 손에 쥐어진 10만 원. 퇴근하자마자 미나에게 전화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미나야, 왜 엄마한테 거짓말했니? 전화기 너머로 미나가 침묵했다. 어제 아버지 만났어. 전세 자금도 아버지가 보태줬다며? 미나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요, 엄마. 아빠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40년 동안 문수한테 못했던 말들이 딸에게 쏟아져 나왔다. 그래, 엄마가 돈 달라고 할까봐 무서웠어? 내가 그렇게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보였니? 엄마,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너 먹이고 입히느라 내 것 하나 못 가졌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아빠한테 맨날 돈 얘기하셨잖아요. 가슴이 턱 막혔다. 딸마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빠가 대박 났다고 하면 엄마가 당연히 돈 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미나는 계속 말했다. 아버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40년 동안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엄마도 이제 그냥 각자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문수에 이어 미나마저. 그래, 알겠다. 각자 잘 살자.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들 이러는지. 가난한 게 싫어서 잔소리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게 별로 없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다음 월급날까지 아껴 써야 할 것 같았다. 막막한 마음에 소주나 한잔하자 싶어서 편의점에 갔다. 소주 한 병에 김치 하나. 문수가 준 10만 원 중에서 2만 원 정도 썼다. 남은 8만 원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씁쓸했다. 집에 와서 혼자 술을 마셨다. 김치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는데 눈물이 났다. 그냥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문수가 시골에서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고 미나도 대출로 고생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왜 찾아갔을까? 쓸데없는 걱정에 혼자 발품 팔아가며 찾아다녔는데 알고 보니 나만 바보였다. 문수는 20억 건물주가 되어 새 여자와 잘 살고 있고 미나는 아버지 돈으로 전세 올려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만 여전히 이 좁은 원룸에서 내일 요양원 출근 걱정하며 살고 있구나.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다. 정말 그런 것 같다. 차라리 문수가 불행하게 산다고 믿고 있었으면, 그래서 내가 그나마 낫다고 위안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몰랐으면 좋았을걸. 며칠을 그렇게 알아누웠다. 배신감보다 더 깊은 감정은 허탈함이었다. 나는 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고, 중요한 결정에서 늘 제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40년 동안 잘못된 질문을 해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가 아니라
나는 왜 나를 가장 나중에 생각했을까였다. 사람을 위한다는 말로 자신을 가장 늦게 돌봐온 건 아니었는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이름으로 정작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남에게 넘겨준 건 아니었는지, 다시 요양원 주방에 섰다. 국을 끓이며 생각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스스로 쥐어야겠다고. 69,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다고. 문수가 준 10만 원. 그걸로 도서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었다. 평생 처음으로 내 돈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기분이었다. 늦은 계절이었지만 정순덕은 그제야 자기 몫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나를 가장 마지막에 생각했을까?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희생한다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 오래 우리 자신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고 공감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한 번뿐인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